자, 말초신경계 구분할 때 신경계를 다시 한번 구분해 볼게요. 크게 중추하고 뭐 말초가 있었지? 다시 한번 중추신경계는 뉴런의 종류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연합 뉴런이 반드시 꼭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말초신경계는 연합 뉴런을 제외한 뭐 감각 뉴런과 그 다음 운동 뉴런으로 구성된 부분은 무조건 뭐 말초신경계를 보는 거고, 됐지? 해부학적으로 뇌신경은 척수를 거치지 않는 말초, 얘는 척수를 거치는 말초. 그러면 뇌신경이나 척수신경이나 공통적으로 무슨 뉴런과 감각 뉴런과 무슨 뉴런, 운동 뉴런 구성되어 있지? 됐지? 그 다음 기능상의 분류예요. 기능상의 분류 체성신경계 어떻게 구분한다 그러니? 이때 기능은 뭐의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뇌의 기능이지. 말초들이 어떤 뇌하고 연결되어 있느냐. 그럼 체성신경계는 뇌 중에서 어떤 뇌하고 연결된 것? 대뇌나 소뇌와 연결된 말초들을 기능상 체성. 그 다음에 그 외 뭐 뇌줄기와 연결되어 있는 말초들을 뭐 자율이라 표현한다고. 그 다음 자율 중에서도 기능상 두 가지로 분류시키는 거고, 그 다음 뉴런의 종류로 따지면 체성신경계는 감각 뉴런하고 그 다음 운동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자율신경계는 교과서 기준상이에요. 얘는 뭘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현하냐면 운동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표현해. 됐지? 그러면 감각 뉴런은 기능상 말초신경계 중에서 무조건 뭐로 빼면 돼? 체성으로 빼면 돼요. 무조건 기능상. 그러면 문제가 뭐야? 운동 뉴런이 문제거든. 그럼 운동 뉴런이 체성인지 자율인지 봐야 되거든. 그럼 이 운동 뉴런이 뇌내에서 뻗어 나온대요. 그럼 뭐야? 체성이 되는 거죠. 소원에서 뻗어 나온대요. 체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간에서 뻗어 나온대요. 자율신경계 되는 거예요. 연수에서 뻗어 나온대요. 자율신경계가 된다고. 이해됐지? 그치? 그런 내용들은 해부학적으로 좀 연결을 좀 시켜줄 거예요. 여기 그림에다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좀 보기 편한 그림으로 바꿔줄게요. 됐지? 이렇게 좀 나눠서 좀 생각을 좀 하세요. 그림에서 칠판에 나와 있는 그림을 그대로 그래. 똑같이. 매우 똑같이 그리세요. 이게 모든 말초들을 구분하는 방법으로 쓰일 거야. 됐지? 이거 배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연습하면 웬만하면 다 구분이 돼요. 됐지? 여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 똑같이 그리세요. 똑같이. 됐지? 그 다음에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살짝씩 내용들이 변경돼서 나와요.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신경계 해부학적 내용에 대해서. 자, 볼게요. 자, 일단 척수가 나와 있지? 그럼 이 감각기하고 반응기는 어디 아래 있다 보는 거예요? 목 아래에 있다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현재 여기 감각기에서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자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감각 신경세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뇌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 그럼 감각 뉴런들이 연결이 돼서 어디를 거쳐 간단 말이야? 척수를 거쳐 가겠지? 그럼 척수에서 뭘 형성하고? 시냅스 형성해서 대뇌까지 갈 건데 생각을 해야 될 게 이놈들이 척수에서 대뇌까지 가려면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뇌줄기는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지. 구조상. 그럼 이놈들이 뇌줄기를 통해서 대뇌까지 간다는 얘기야. 근데 간단하게 그냥 그림상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최종적 위치는 어디니까? 대뇌니까. 됐지? 그럼 대뇌에 있는 연합신경세포가 정보를 받아가지고 분석해서 판단을 하겠지. 그리고 이 반응기한테 명령을 내릴 건데 반응기가 목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대뇌로부터 출발한 운동 뉴런들이 척수를 통해서 척수에서 뭘 형성하고 시냅스 형성하고 반응기까지 온단 말이죠. 됐지? 그러면 이때 반응기에서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럼 이때의 반응은 주로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대뇌나 소뇌가 주도하는 거니까 이 반응은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의식적이. 또 다른 말로는 무슨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수의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반응기의 가장 대표적인 애가 근육의 종류라면 대뇌하고 소뇌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육은 무조건 뭐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골격근밖에 없다고 그랬죠. 근육의 종류라면 당연히 골격근이란 얘기예요. 이랬지? 그 다음에 현재 감각기가 목 위에 있어요. 그럼 뭐에 대한 정보가 들어와요? 자극에 대한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감각신경세포가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가? 뇌까지 가지? 그럼 감각신경세포가 여기서 들어온다면 역시 어딜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뇌줄기를 거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해부학적으로 뇌줄기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간다고? 뇌까지 간다고.
최종적으로. 그럼 뇌내에 있는 연합신경세포가 정보를 받아서 운동신경세포에서 명령을 내릴 텐데 이때 명령을 받을 반응기가 역시 목이 있다 가정을 하면 뇌내에서 뻗어나오는 운동뉴런들이 뇌 줄기를 통해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됐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반응이 일어나면 이 반응 역시 무슨 운동이 되는 거예요? 수위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반응기의 대표적인 애가 근육이라면 당연히 무슨 게 되겠어요? 골격근이 되겠지. 됐지? 자, 그럼 볼게요. 현재 이 감각뉴런, 이 감각뉴런, 이 운동뉴런, 이 운동들은 이들은 전부 다 신경계 중에서 무슨 신경계 들어가? 말초신경계 들어가지. 그 말초신경계 중에서 해부학적이에요. 이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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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 어딜 거쳐가니까? 척수를 거쳐가니까 무슨 신경이에요? 척수신경이. 이놈은 뇌신경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럼 뭐 상으로 분리시킬 거야? 기능상으로 분리시키면 감각뉴런은 무조건 뭐예요? 체성이에요. 됐지? 그러면 이때 운동뉴런이지. 운동뉴런들이 어디서 출발하고 있어요? 대뇌나 손에 출발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놈은 기능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체성신경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놈을 볼게요. 이제 뭐랑 연결시킬 거예요? 뇌줄기하고 연결시킬 거예요. 됐지? 그 뇌줄기하고 연결될 때는 말초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내용하고 약간 변형시켜야 될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때 뇌줄기의 명령을 받을 반응기는 목 위에 있든 목 아래에 있든 상관하지 않아요. 여기 대뇌나 소뇌한테 명령을 받는 반응기들은 목 아래와 목 위로 구분해 줬단 말이야. 그럼 이놈은 그걸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는 이따 설명을 하고. 됐지? 그 다음에 현재 대뇌하고 소뇌가 하나의 반응기의 명령을 내릴 때는 운동신경으로 연결된 이 가닥이 몇 가닥으로만 통제하냐면 한 가닥으로만 통제해요. 몇 가닥으로만? 한 가닥으로만. 근데 뇌줄기의 통제를 받는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연결되는 말초, 예를 들면 간내의 명령을 받을 하나의 반응기가 있단 말이야. 그럼 간내로부터 뻗어나오는 운동신경들은 반드시 몇 가닥을 연결시켜놨냐면 두 가닥을 연결시켜놔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이 그림 아직 그리면 안 돼요. 됐어? 됐지? 자,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연결되는 구조를 볼게요. 운동뉴런이에요. 간내나 중내나 연수 출발하는 거야.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그대로 그리세요. 됐지? 그대로 그려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만약에 이 뇌가 뭐라 가정을 하면 연수라 가정을 하잖아. 연수가 반응기 중에서 누구한테 명령을 내릴 거예요? 심장한테 명령을 내릴 거야. 그럼 심장한테 명령을 내릴 때 반응 가닥을 몇 가닥으로 통제한다고? 두 가닥으로 통제한다고. 이유가 뭘까? 왜 하필이면 두 가닥일까? 간내하고 특히 연수가 통제하는 기능들은 뭐와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거든. 그러면 이 반응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럼 반응기에서 일어나는 반응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나타나야 돼? 빠르게 조절돼야 돼. 그래서 반응할 수 있는 명령의 가닥을 몇 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해됐니? 그렇지? 자동차 운전할 때 똑같아요. 엑셀을 밟으면 자동차가 나가야 되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자동차가 뭐 해야 돼? 멈춰야 자동차를 쉽게 통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엑셀하고 브레이크가 하나로 있어요. 어떻게 통제해야 돼? 서서히 밟으면 브레이크가 되는 거고 세게 밟으면 엑셀이 되는 거야. 얼마큼 세게 밟아야 돼? 판단하기가 어렵단 말이야. 근데 두 가닥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지. 원하는 반응들을 빨리빨리 유도해낼 수 있다고. 이해됐지? 그치? 그러면 이걸 통한 명령에 대한 반응과 이거를 통한 명령에 대한 반응기가 하나의 반응기에서 반응 자체가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됐지? 여길 통해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빠르게 느려져. 여길 통해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 박동 속도를 굉장히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뭐 할 수 있어요? 통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지? 그렇지? 그러면 이 운동 뉴런들은 어디로부터 뻗어 나오니까 그림상 연수에서 뻗어 나오니까 기능상 뭐로 집어넣으면 돼요? 자율로 집어넣으면 돼요. 됐지? 그림상. 그러면 연수가 아무렇게나 명령을 때려서는 안 되지. 그럼 얘도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돼?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돼. 그러면 뇌줄기를 통해서 무슨 뉴런들 지나갈 때 감각 뉴런이 지나갈 때 뭘 형성 가르쳐준단 말이야? 시냅스 형성. 그러면 연수에 있는 연합 뉴런이 뭘 받아가지고 정보를 받아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됐지?
그래서 간뇌나 중뇌나 연소와 같은 뇌 줄기도 자극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돼? 받아서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단 지난번도 설명을 했지만 뇌줄기가 판단하는 자극에 대한 정보는 뇌내의 연합령과 연결이 되지 않잖아. 그래서 이거는 의식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알아서 통제하는 거고, 그럼 이때의 반응들이에요. 이때의 반응들은 뇌내가 주도하는 반응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지. 그래서 얘들을 무슨 운동? 불수의 운동 또는 자율 운동이라는 거지. 그럼 이 신경계를 자율 신경계로 뺀 어원이 뭐예요? 자율 운동에 대한 명령을 전달하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냐? 됐지? 그럼 자율 신경계를 기능성 또 몇 개로 나눴어요? 2개로 나눴잖아. 이 2개가 무슨 뜻일까? 하나의 반응기에 대한 두 가닥에 대한 하나하나의 이름이에요. 이해됐지? 그럼 그림 중에서 그 중 하나가 뭐예요? 교감신경. 그 중에 하나가 부교감신경. 됐니? 해봐. 그 다음에 그림 한번 보세요. 이 부교감신경은 지금 척수를 거쳐 안 거쳐? 안 거치지. 이놈은 척수를 거치지. 이때 반응기를 내가 뭐라 잡았어요? 심장. 심장은 목 위에서 목 아래 있어. 목 아래 있단 말이야. 그럼 목 아래로 나오는 말초들은 어디를 거쳐 놔야 되는데? 척수를 거쳐 놔야 되는데 부교감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됐지? 또 다른 사례 봐볼게요. 이게 뭐예요? 눈이에요. 눈 안에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 뭐가 있어요? 홍채가 있지? 홍채 통제 누가 하니? 중뇌가요. 됐지? 그럼 중뇌가 여기다 한번 가정을 할게요. 이렇게 중뇌가. 그럼 중뇌에서 정보를 받아가지고 명령 때리겠지? 그러면 중뇌도 애한테 명령 내릴 때 명령 가닥을 몇 가닥으로 뿌려놓는다고? 2가닥으로. 그 중 하나가 뭐예요? 교감신경, 또 하나가 부교감신경이에요. 그림 그대로 그리세요. 해외박사 특징이야. 눈은 목 위에서 목 아래 있어요. 목 위에 있단 말이야. 그림상 위에 자율신경이 부교감신경이, 밑에가 뭐예요? 교감신경이. 됐지? 부교감신경은 반응기가 목 위에 있던 목 아래에 있던 이와 연결된 말초들은 뭘 거치지 않아요? 척수를 거치지 않아요. 교감신경은 척수를 거쳐요. 무조건. 됐지? 그래서 정리할게요. 교감신경이요. 모든 교감신경은 100%예요. 100%. 해부학적으로 무슨 신경? 무슨 신경? 척수신경. 해부학적으로. 됐지? 그럼 부교감신경. 이건 100%가 아니야. 주로 얘는 뭐? 뇌신경이 들어가요.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 빼고 그거 빼고 다 뭘로 빼면 돼? 뇌신경으로 빼면 돼요. 참고로 반응기에서 방광이 있어요. 방광과 연결된 교감과 부교감신경은 둘 다 뭐예요? 척수신경. 됐지? 이게 예외적으로 여기 예외에서 반응기 중에서 뭐와 연결된? 방광과 연결된 무슨 신경은? 부교감신경은 해부학적으로 무슨 신경이 들어가요? 척수신경이 들어가요. 이거 하나 빼고 전부 다 뇌신경 빼면 돼요. 됐냐? 됐지? 자, 다음은 이제 시험상에서 이제 그림이 주어졌을 때 이 말초신경계가 기능상으로 체해성에 들어가는지, 그 다음 자율에 들어가는지 이제 그걸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제가 그림상에서 박스 친 부분이 이제 뇌하고 척수를 포함하는 영역이니까 이 박스 친 부분을 우리가 중추신경계로 보면 되겠죠. 됐죠? 자, 지금부터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체성과 자율 중에서도 교감하고 부교감을 구분하는 연습 좀 하겠습니다. 항상 말초신경계를 기능상으로 구분할 때는요, 중추신경계 안에 들어가 있는 말초신경계를 가지고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분할 때는 중추신경계 밖의 구조를 가지고 구분을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는 방법을 지금 익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여기 그림상 노란색으로 표현된 영역, 이 뉴런이 이제 감각뉴런이고, 여기도 감각뉴런, 여기도 감각뉴런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감각뉴런은 기능상으로 의심할 필요 없이 말초신경계 중에서 무조건 체해성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으로 표현한 것들이 이제 운동뉴런들인데, 이 운동뉴런들이 체해성에 들어가냐, 자율에 들어가냐, 이걸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물론 여기 그림상에서는
운동 누련들이 최초에 출발할 때 여기서는 대뇌와 소뇌로부터 출발을 했고 여기 같은 경우는 뇌 줄기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뇌를 정확히 제시를 해줘서 여기는 체성이고 이거는 자유를 다 구분할 수 있잖아. 근데 문제상에서는 이 뇌를 주지 않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운동 누련들의 연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현재 중추신경계 밖의 구조죠. 그림상에 보이다시피 중추신경계 밖으로 연결된 운동 누련 중에서 체성 신경계에 포함하는 운동 누련들은 시냅스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근데 자율신경계에 포함되는 운동 누련들은 중추 밖에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뭘 형성하고 있냐면 시냅스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 중에서 체성과 자율을 구분하는 구조적 특징이 중추 밖으로 연결된 운동 누련 사이에 시냅스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구분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이게 교감신경이 들어가는지 부교감신경이 들어가는지도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볼게요. 항상 중추 밖의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제? 그럼 현재 중추 밖의 구조상에서 여기 시냅스가 있잖아. 그럼 시냅스 이전 누련이에요. 시냅스 이전 누련이 시냅스 이후 누련보다 긴 놈이 있고, 이와 같은 식으로 이 시냅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짧은 놈이 있단 말이야. 구조상으로 특징으로 구분이 바로 되겠지.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길면 부교감신경이고, 이전 누련이 이후 누련보다 짧으면 교감신경을 빼주면 되는 거야. 됐지? 항상 중추 밖의 구조. 그러면 홍채랑 연결된 자율신경계도 보면 중추 밖의 구조에 대해서 시냅스가 있고, 시냅스 앞이 뒤보다 기니까 얘는 부교감신경, 시냅스 앞이 뒤보다 짧으니까 얘는 교감신경으로 바로바로 구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지? 이따 기출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화가 돼서 나오는지 한번 설명해 줄 거고, 일단 여기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구분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자,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외워둘 게 있는데, 현재 내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흥분 전달 물질의 종류를 정확히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볼게요. 교감신경 시냅스, 부교감신경 시냅스 사이, 그 다음 체성신경계 운동 누련의 가장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뭐가 분비되냐면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여기는 물질의 종류가 똑같아요. 됐죠? 또 한 가지 더. 부교감신경 이후 누련의 가장 말단 부분 있지? 여기서도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됩니다. 됐지? 근데 특이하게 교감신경의 가장 마지막 부분 있잖아. 여기 가장 마지막 부분에서 분비하는 흥분 전달 물질의 종류가 살짝 달라요. 여기에서 분비하는 흥분 전달 물질은 노르아드레날린이라 불러줍니다. 됐죠? 그 다음 이것과 똑같은 말이 노르에피네프린이라 불러주기도 하고요. 보통 노르를 생략시켜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파트에서 호르몬 배울 텐데 호르몬의 종류 중에서 아드레날린 또는 에피네프린이 나와요. 됐죠? 그래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은 화학적으로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우리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에서는 이걸 동일한 물질의 종류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정이 돼서 노르아드레날린과 아드레날린을 살짝 차이를 구분해 두고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 문제 내용들을 보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은 서로 동일한 말로 우리가 취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용 반드시 외워두시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다른 체성이나 자율에다 연결시키게 되면 여기는 체성신경계 말단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 여기는 자율신경이니까 자율신경 내부, 자율신경 사이에 있는 시냅스에서는 역시 아세틸콜린, 부교감신경 이후 누련의 말단에서도 아세틸콜린. 그런데 교감신경 이후 누련의 말단에서는 뭐가? 노르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된다라는 점이지. 그렇지? 그러면 특정 반응기에 대해서 부교감을 통한 명령과 교감을 통한 명령이 들어갔을 때 반응이 완전히 어떻게 나타나야 돼? 반대로 나타내야 되잖아. 그 반대로 나타내주게 하는 정확한 화학물질이 가장 말단에 분비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 대체 그럼 심장한테서 부교감신경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명령이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교감신경이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 심장의 박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오케이? 대체 그럼 또 하나의 개념 들어갈게요. 현재 하나의 반응기야. 하나의 반응기에서 서로 반대의 반응이 유도되는 거 있지? 서로 반대의 반응이 유도되는 이 반대 작용의 관계를 무슨 작용이라고 표현하냐면 기량작용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됐죠? 나중에 호르몬 파트가 끝나게 되면 기량작용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조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기량작용의 뜻은 하나의 반응기에 대해서 반응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됐지? 정확하게 얘기하면 반대로 나타나는 이상 기량작용, 됐지? 쉽게 반대작용하면 되는데 이제 개념을 살짝 어렵게 만들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기량작용이라는 한자를 썼고요. 이때 한자 해석하면 항은 막는다는 뜻이고요, 뒤가 억제한다는 뜻이고, 길은 촉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응기를 하나의 반응을 억제시키고 하나의 반응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그 반응 자체가 바로 반대작용이 효과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이제 이 개념 좀 익혀두고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완벽히 외워졌을 때 이걸 실제 우리 신경계 안에다가 적용시켜서 구분하는 연습을 살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중추신경계를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가 대뇌, 소뇌, 그 다음에 간뇌, 중뇌, 뇌교, 연수, 그 다음에 척수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심장을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심장은 주로 이제 목 아래쪽에 존재하는 기관이죠. 그 다음에 심장은 스스로 명령 내릴 수 있는 동반결절이고, 이 동반결절한테 이제 명령을 내려주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 명령을 주도하는 게 바로 연수죠. 그럼 연수로부터 운동두련이 여기까지 뻗어져 있어야 되는데, 연수로부터 뻗어지는 운동두련이니까 당연히 기능상으로 말초신경계 중에서 자율신경계가 될 거고, 그럼 이 자율신경계는 이곳에 대해서 두 가지가 연결이 돼야 되겠지. 하나가 뭐 교감, 또 하나가 부교감, 되지? 그럼 여기서도 설명을 했듯이 부교감 신경은 반응기에서 방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뇌신경이라고 그랬지, 해부학적으로. 그러면 부교감 신경이 뻗어 나올 때는 연수에서 출발을 해서 척수를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렇게 뻗어 나온다는 얘기야. 이랬지? 그 다음에 교감신경 같은 경우는 척수를 통해 나와야 되니까 연수로부터 출발한 운동들은들이 척수에서 시냅스 형성하고, 그 다음 운동들은들이 시냅스 또 형성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렇지? 그러면 그림상 볼게요. 그럼 그림상에서 여기가 바로 중추가 되는 거잖아. 그럼 중추 밖의 구조에 대해서 시냅스가 형성됐으니까 이거는 자율신경이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된다.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 여기서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해부학적으로 잘 봐. 부교감 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니 물어봐요. 그렇지? 그림상 심장의 반응기라는 조절을 주도하는 중추가 연수잖아. 그러면 이놈들은 뇌신경이니까 척수를 거쳐 나오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의 신경세포체는 바로 어디서? 연수에서 바로 뻗어 나온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이놈의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연수에 있다 표현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과 연결된 교감신경이 시냅스 이전 뉴런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시냅스 기준이에요. 이 시냅스 기준으로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요? 그렇지? 척수에 있는 거지. 그렇지? 이걸 해부학적으로 물어본다고. 요즘에 물어보는 문제 트렌드야. 그렇지? 자, 그 다음 예를 들면 소화기관 중에서 뭐가 있다 가정하자. 위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자, 위를 통제하는 것도 역시 누가 아닌 중추가 연수잖아. 그러면 연수가 이쪽으로 운동드론들을 뻗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말초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자율신경계가 뻗어나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교감, 그 중에 하나가 부교감이란 말이야. 그럼 부교감 신경 자체는 척수를 주로 거치지 않지. 그래서 여기서 뻗어나오는 부교감 신경들은 바로 뻗어져 나와서 시냅스 형성해서 이렇게 연결될 것이고, 그 다음 교감신경은 항상 척수를 통해 나와야 되니까 연수에서 출발한 운동드론들이 척수에서 시냅스 형성하고, 그 다음 운동드론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구조라는 얘기지. 오케이? 그치? 이해를 좀 잘하세요. 그래서 또 물어보면 소화기관의 조절 중추는 연수야. 그러면 소화기관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르는 신경세포체는 역시 연수에 있는 거지. 그치? 근데 교감신경은 항상 척수신경이 들어가니까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르는 신경세포체는 항상 척수에 들어가 있는 거고. 오케이? 이제 자,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이 홍채가 있어요. 홍채로부터 연결된 자율신경들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냐? 그럼 홍채를 통제하는 중추는 중뇌지. 중뇌. 그러면 중뇌로부터 운동드론들이 홍채까지 뻗어져 있어야 되고, 역시 하나는 교감, 또 하나는 부교감. 부교감 신경은 방광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뇌신경이기 때문에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 신경은 중뇌에서 출발하지. 출발해서 이렇게 홍채 쪽으로 연결이 될 것이고, 그 다음 교감신경은 100% 해부학적으로 척수신경이기 때문에 여기서 출발하는 교감신경들은 어디를 거쳐서 척수를 거쳐가지고 시냅스 형성한 다음에 이놈들이 이런 식으로 연결된 구조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지? 그럼 물어볼게요. 그럼 홍채와 연결된 부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어디 있어요?
내외 있지? 중내. 됐지? 그러면 홍채와 연결된 교감신경의 시냅스 이전 누런 어디 있단 말이지? 척수에 있단 말이지. 됐지? 그래서 그 내용 좀 이해해주고, 그 다음 하나의 반응기 마지막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이게 이제 방광이에요. 방광의 조절 중추는 뇌가 아니지. 어디야? 척수예요. 그러면 방광으로 뻗어나오는 운동누런들은 어디서 뻗어나올 수밖에 없어? 척수에서 뻗어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교감과 부교감이 연결될 때는 교감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나 전부 다 척수에서 뻗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게 교감이고 이게 부교감인데 방광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만 해부학적으로 무슨 신경이 들어간다? 척수신경이 들어간다 표현하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방광 같은 경우는 교감신경이 시냅스 이전 누련의 신경세포체 척수에 있는 거고, 부교감신경도 시냅스 이전 누련의 신경세포체 역시 척수에 있다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개념상에서 여기 설명했던 부분들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 없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살짝 바꿔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 영역이 이제 중추 영역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뉴런은 말초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뭐에 들어가니 물어봐요. 그럼 이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뻗어져 나왔으니까 감각뉴런이고, 그럼 감각뉴런이면 기능상으로 무조건 체성신경계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이렇게 연결되는 뉴런이 있다 가정을 할게요. 됐지? 그럼 이 뉴런의 종류는 현재 신경세포체가 여기 있고 축삭돌기가 중추 밖으로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그럼 전체 정보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여기와 연결된 건 우리가 무슨 기로 보면 되는 거야? 어떤 특정 반응기로 보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 뉴런은 분명히 말초신경계인데 그럼 기능상으로 뭐에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야. 항상 얘기하지만 중추대의 시냅스의 구조는 기능상으로 말초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밖의 구조를 보니까 시냅스가 형성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 그러면 얘는 운동 뉴런인데 말초 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지. 체성 신경계에 넣어야 되겠네. 라고 분석하면 되는 거고, 또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역시 운동 뉴런으로 연결된 반응기예요. 이 운동 뉴런들도 무조건 말초에 들어가는데 그럼 기능상으로는 뭐에 넣어야 돼? 중추 내부가 아니라 중추 밖의 구조로 보니까 뭐가 있단 말이야? 시냅스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놈은 무슨 신경계구나? 자율신경계구나. 그러면 자율신경계 중에서도 어떤 종류니 그러면 시냅스 앞에 뉴런이 뭐하니까? 짧으니까 이놈은 무슨 신경이다? 교감신경이다 보면 되는 거지. 그렇지? 또는 이렇게 연결된 구조라면 중추 밖의 구조에 시냅스 형성되어 있으니까 기능상으로 자율신경계고, 자율신경계 중에서 시냅스 이전 뉴런이 뭐하니까? 기니까 무슨 신경이다? 부교감신경이다. 그치? 그 다음 또는 그림이 여러 개의 그림을 막 바꿔서 내요. 척수의 단면을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연결된 뉴런이 돼. 척수 쪽으로. 그러면 이 뉴런은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뻗어 나오니까 당연히 감각 뉴런이고, 그럼 감각 뉴런은 말초 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무조건 뭐를 빼야 돼? 그렇지. 체성 신경계가 되겠지. 그치? 그치? 자, 척수로부터 뻗어 나오는 운동 뉴런이에요. 그럼 이 운동 뉴런은 당연히 말초 신경계 들어갈 것이고, 그 말초 신경계 중에서 기능상으로 뭐에 빼야 되냐 이거야. 봐. 척수는 분명히 무슨 신경계? 중추신경계잖아. 그럼 중추신경계 밖의 구조로 보니까 시냅스가 지금 없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기능상으로 뭐구나? 아, 체성신경계구나?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럼 만약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러면 운동 뉴런인데 중추 밖에 뭘 형성했어? 시냅스를 형성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기능상으로 자율신경계가 되는 거고, 그럼 시냅스 이전 뉴런이 이후보다 뭐하니까? 짧으니까 그 중에서 뭐구나? 교감신경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 됐지? 그냥 방향으로 잡으면 현재 감각 뉴런이 들어가는 통로가 여기니까 이쪽이 바로 뒤쪽이고 여기는 앞쪽에다 표현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니?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구분하는 연습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을 하면 웬만한 문제들은 다 풀릴 겁니다. 됐죠? 구분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초신경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자율신경계와 연결된 반응기 종류별로 교감을 통한 반응과 부교감을 통한 반응들이 어떤 종류의 반대 과정이 일어나는지를 완벽하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하는 내용 중 하나죠. 그렇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여러 개의 반응기별로 교감을 통한 명령과 부교감을 통한 명령이 들어갔을 때 어떤 식의 차이가 생기는지 한번 설명 좀 할게요. 일단 얘가 동공의 크기가 나와 있죠. 그럼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근육이 있었죠. 그 근육이 바로 뭐였다? 그렇죠. 홍채고. 그럼 홍채 근육을 조절하는 주 중추가 그렇지.
중내지. 그럼 중내가 홍채한테 명령을 할 때 교감을 통한 명령과 그 다음 부교감을 통한 명령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감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어떻게 되냐 이거지. 개정이 되면서 홍채의 근육이 수축하냐 이완하냐는 지금 물어보진 않아요. 홍채의 수축 이완은 상관이 없이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그러면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동공의 크기가 커져요. 그 다음 부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당연히 반대작용이니까 동공의 크기가 작아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그럼 심장 박동 속도가 조절되려면 무슨 결절한테? 동반결절한테 명령이 들어가야 속도의 변화가 생길 거고요. 그럼 동반결절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중추는 바로 연수가 될 것이고요. 그럼 연수로부터 뻗어나오는 교감하고 부교감이 있다면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심장 박동 속도는 빨라집니다. 그렇죠? 부교감은 느려지게 되고요. 그렇죠? 호흡 속도를 조절할 겁니다. 그럼 호흡 속도를 조절하려면 호흡 운동에 관여하는 근육이지. 그럼 이 근육은 당연히 무슨 근? 호흡근이 될 것이고 이 호흡근의 종류가 두 종류. 늑간근하고 그다음 횡격막이 있었지. 그러면 이것을 통제하는 주 중추 역시 누구기 때문에 연수기 때문에 연수로부터 교감과 부교감을 통해 명령 들어가게 되면 호흡 속도가 어떻게 되냐?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호흡 속도 역시 빨라집니다. 부교감은 느려집니다. 됐죠? 이 말을 살짝 다른 말로 호흡 주기로 바꾸잖아. 이걸 호흡 주기로 바꾸면 호흡 속도가 빨라지게 되면 주기가 짧아진다는 얘기고 호흡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는 호흡 주기가 길어진다는 표현하는 거죠. 됐지? 살짝 개념을 바꿔서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소화운동 되겠습니다. 소화운동에 관여하는 기관들이지 그 소화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화기관들은 음식물 이동에만 관여하는 소화기관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소화액을 분비하는 기관들도 전부 다 소화기관에 들어간다는 걸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소화운동의 전체적인 조절을 담당하는 중추 역시 바로 연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연수가 각 소화기관별로 뭐하고 교감하고 그 다음 부교감들을 연결시켜 놨겠지. 그러면 이때 소화기관의 운동이 교감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이놈은 억제가 됩니다. 됐죠? 애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에요. 됐죠? 그 다음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당연히 반대니까 촉진되겠지. 그럼 활발해진다 표현하면 되는 거고. 됐어? 그럼 소화기관의 운동이 억제된다는 얘기는 소화액의 분비도 당연히 뭐 하겠다는 얘기야? 억제시키겠다는 얘기지. 촉진한다는 얘기는 소화액의 분비도 당연히 촉진된다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고. 오케이? 이제 그다음 땀 분비 조절 가겠습니다. 자, 땀을 흘리는 목적은 체온 조절을 위한 거죠. 그럼 땀 분비가 일어나려면 무슨 샘으로부터? 땀샘으로부터 땀의 분비가 일어나야 되고, 그럼 땀샘은 체온 조절을 위한 기관이잖아. 그럼 체온 조절을 조절하는 중추가 바로 간내지. 그러면 이놈의 전체적인 분비 여부를 결정하는 건 누가? 간내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간내가 땀샘한테 교감하고 부교감을 통해 명령을 내렸을 때, 그럼 교감을 통해 명령 들어가게 되면 땀 분비는 억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땀 분비가 촉진이 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럼 현재 제가 그림상 이렇게 노란색으로 그려진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됐지? 보통 너희들이 이제 어떤 편견에 사로잡히냐면 교감신경은 내 몸을 뭘가 활발하게 만들어 줄 것 같고 부교감신경은 내 몸을 어느 정도 억제 또는 안정화시켜 줄 것 같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는 반응 기관들이 있다고. 됐지? 그래서 그런 편견에서 벗어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혈관을 보겠습니다. 혈관 중에서 근육을 갖는 혈관이 있지. 혈관의 종류가 크게 동맥, 모세혈관, 정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맥하고 정맥들이 바로 근육을 갖고 있죠. 즉 수축이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혈관의 근육을 수축하는 중추는 워낙 다양해서 딱 이거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추라 보겠습니다. 어떤 중추가 혈관을 통해서 혈관한테 교감하고 부교감을 통해 명령 들어가잖아. 그러면 교감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혈관이 이완하게 됩니다. 됐죠? 그럼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따라서 이제 뭐가 바뀌냐면 혈압이 바뀔 수 있어요. 됐죠? 그럼 혈압이란 뜻은 혈관 내의 혈액의 압력이고, 그럼 이때의 혈액의 압력의 정확한 방향은 혈액이 혈관 벽을
미는 힘이란 말이야. 그러면 혈액량은 일정한 상태에서 혈관을 수축시켜버리면 안에 있는 혈액이 혈관벽을 미는 힘이 당연히 커지겠지. 그래서 혈압이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고 이거 결과 여기는 감소하게 된다니. 됐죠? 자, 그다음 마지막 방광 들어가겠습니다. 자, 방광의 조절을 조절하는 주중추는 척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현재 너희나 나는 대뇌가 통제하게끔 만들어 놓긴 했지만 우선 주중추는 척수라는 걸 기억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 척수가 방광한테 교감하고 부교감 통해 명령 들어갔을 때요. 교감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방광의 크기가 커집니다. 됐죠? 방광이 커진다는 얘기는 방광이 근육 덩어리니까 방광이 뭐 한다? 이완한다는 뜻이고요. 부교감 신경을 통해 명령 들어가면 방광은 작아집니다. 이 말은 방광이 뭐 한다? 수축한다는 뜻입니다. 됐죠? 마찬가지로 제가 이거를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이유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100% 외우셔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런 교감과 부교감 신경에 대한 관련된 대표적인 실험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떤 비커가 있고요. 이 비커에다가 어떤 수용액을 담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돼지의 심장을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때 심장은 정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뛰고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동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박동이 되는 이유가 동반결절 때문인 거죠. 동반결절 스스로 명령을 낼 수 있으니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장을 떼내는데 심장에서 뭘 제거시키지 않았냐면 자율신경계를 제거시키지 않았다 보겠습니다. 이거는 자율신경계입니다. 교감일 수도 있고 부교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동일한 돼지의 심장을 여기다가 잘라가지고 집어넣어놨고요. 얘들도 심장 박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과의 차이는 여기는 자율신경마저도 전부 다 끊었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런 자율신경에 대해서 명령에 대한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이놈이나 심장 박동 속도는 뭐 할 거다? 똑같이 일어나겠죠? 됐죠? 그럼 제가 이 자율신경을 부교감 신경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부교감 신경에다가 전기 자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활동 전이가 발생을 할 거고요. 그러면 전도가 일어나겠죠. 그럼 중간에 시냅스가 있으면 전달 전도를 통해서 가장 마지막이잖아. 부교감 신경 가장 말단에서 뭐가 분비가 되면 그렇지.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면 이 아세틸콜린이 동반결절 자극을 하겠지. 그러면 얘가 심장 박동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 됐지? 그 다음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지는 걸 충분히 확인을 했고 그 다음 여기에 수용액의 일부를 스포이드로 떠다가 여기다가 떨어뜨려서 봤는데 여기서도 나중에 떨어뜨렸더니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하더라는 얘기야. 됐지? 그 이유를 설명하라 이거지. 이유가 뭐예요? 현재 여기 말단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이 사방으로 뭐 했다는 얘기야? 수용액상으로 퍼져나갔다는 얘기고 이놈의 일부가 스포이드를 통해서 이쪽으로 전달이 되고 이놈들의 일부가 여기를 자극하니까 이놈들의 심장 박동 속도가 느려졌구나 라는 걸 확인한 실험이에요. 그럼 이 실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부교감 신경 자체가 아니라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의 종류가 그걸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만약 내가 이걸 교감신경으로 바꾸잖아. 그럼 여기는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이 수용액을 따다가 여기다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 역시 심장 박동 속도가 나중에 빨라지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조절 과정에 대한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해서 갈 거고요. 일단 심장의 구조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장의 구조를 보면 항상 왼쪽, 오른쪽 봐야 되고, 죄송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가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이 되겠죠. 그 다음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 이렇게 판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으로 연결된 부분도 전부 다 판막이 존재하죠. 그렇죠? 그럼 이제 심장이 박동을 하려면 얘들이 수축하고 이완해야 된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심방이 먼저 수축을 하고 이완할 때, 그 다음 심실이 그 다음 수축하고 이완해야 되는 점입니다. 대체 기억나시죠? 그럼 이것에 대한 명령에 대한 신호를 주는 게 바로 여기에는 무슨 결절? 동반결절을 하는 거지. 그 다음 동반결절과 동일한 말이 박동 원이었었고, 됐죠? 자, 다음에 이제 동반결절이 이제 첫 번째로 누구한테 명령이 들어가면 심실을 구성하는 근육한테 명령이 들어가는 거지. 됐죠? 이렇게. 그다음 심실이 수축에 먼저 유도를 시키고 그 다음 얘가 이완할 때쯤에 심실의 명령 주도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심실의 명령을 주도하는 거는
동반결절이 직접 명령 낼 수는 없고 심방과 심실 사이에는 무슨 결절로부터? 방실 결절로부터 명령이 들어가줘야 여기에서 시점을 약간 느리게 명령이 들어가줘야 방실 결절들이 심실의 수축을 유도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해되니? 그렇죠? 그러면 심장 내에도 나름대로 동반결절에서 명령에 대한 신호가 만들어지면 이 명령에 대한 신호를 각 부분별로 그 신호가 전달이 돼야 되잖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정보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세포들은 정확히 신경세포는 아닌데 신경세포와 같은 원리로 명령에 대한 정보가 이동되게 됩니다. 주로 전도 과정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됐죠? 자, 그 중에서 동반결절에서 일어나는 명령에 대한 신호가 역시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하고 유사한 방법으로 일어나죠.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이니까 그냥 똑같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동반결절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를 그래프로 한번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에 있는 무슨 결절에서 동반결절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가 명령을 주도하지 않으면 동반결절이 알아서 명령을 내리잖아. 그러면 동반결절에서 전이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됐죠? 그래프가 잘 안 보이는 게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동반결절에서도 신경세포의 축삭돌기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가 똑같이 생기거든. 이때 최대의 전이 변화량이 생길 때마다 항상 뭐하단 말이야? 똑같은 거지. 그래서 동반결절에서도 무슨 전이가 발생하는구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되는 거고, 이때 이 시간 동안이에요. 이 시간 동안에 활동 전이 횟수 있지. 이 활동 전이 횟수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박동 횟수로 해석을 하면 되냐면 심장 박동 횟수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동반결절에 의해서만 주도가 됐을 때고, 그러면 연수가 교감을 통한 명령과 부교감을 통해 명령이 들어갔을 때 여기서 전이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냐 이거지. 그럼 교감신경을 통해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가 빨라져야 되니까 동반결절에서는 같은 시간당 활동 전이 발생 횟수를 뭐 할 거란 얘기야? 늘려야 되겠지. 그럼 그래프상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올 거란 얘기야. 그렇죠? 이 그래프는 교감신경을 통해서 동반결절한테 명령이 내려갔을 때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당 활동된 횟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져. 그렇죠? 그러면 부교감신경을 통해서 명령이 들어가게 되면 심장 박동 속도는 느려져야 되니까 이것에 비해서 같은 시간당 활동 전이 횟수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 이렇게 나온 거고. 오케이? 이제지?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더 내용을 첨가해서 가겠습니다. 자, 볼게. 이게 교감이잖아. 교감신경 이 부분이에요. 그럼 여기는 분명히 신경세포야. 신경세포의 축삭돌기 특정 부분이 되는 거고, 이때 역치 이상의 자극을 여기다 줄 건데 이 자극의 세기를 점점 늘릴게요. 됐지? 그러면 이 지점에서의 시간당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가 보이지겠네. 자극 세기가 커지는 만큼 많아지겠지. 시간당. 됐지? 그럼 여기서 활동 전이의 발생 횟수가 많아지는 만큼 여기 가장 마지막에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의 양도 보이지겠어요. 자극 세기가 커질수록 많아지겠지. 즉 여기 끝에서는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량이 많아지게 되면, 즉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동반결절을 엄청나게 자극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활동 전이의 시간당 횟수는 점점 더 늘어나겠지. 동반결절에서. 됐지? 자, 그 다음 이제 부교감이에요. 그럼 부교감 신경 이 지점이다. 부교감 신경한테 역치 이상의 자극을 계속 세기를 늘려서 주어볼 거예요. 그럼 이거는 분명히 신경세포고, 신경세포 입장에서 자극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이 지점에서도 활동 전이 횟수는 뭐해질 거예요? 많아지겠지. 그렇지? 그러면 가장 마지막에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이 있겠지. 이때 분비되는 흥분 전달 물질이 바로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고, 그럼 아세틸콜린의 분비량도 당연히 뭐해지겠어요? 많아지겠지. 자극 세기가 커진 만큼 가장 말단에 아세틸콜린의 분비량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이놈들이 동반결절에 자극 세기가 커지게 되면 이제 동반결절에서는 활동 전의 빈도수를 오히려 뭐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줄이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동반결절에서 일어나는 전이의 변화의 특징하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자극 세기에 따른 전이 변화의 특징의 차이들을 좀 구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